내 팔순 생일날 딸은 나를 요양원으로 보냈다. 어머니, 늘봄 실버타운은 서울에서 가장 좋은 노인 요양시설이에요. 전문 의료진이 24시간 돌봐드리니 여기에 계셔야 제 마음이 놓여요. 수진이는 그렇게 말하며 내가 가져온 옷가지를 능숙하게 정리했다. 좁은 옷장에 차곡차곡 옷을 채워 넣는 그 애의 손길은 너무나도 빨랐다. 마치 이 임무를 어서 끝내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처럼 나는 침대가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갠 채 홀로 키운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오늘 딸은 옅은 하늘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작년 사위 생일에 내가 사준 선물이었다. 가격표에 적힌 58만 원이라는 숫자를 기억한다. 내 한 달 연금의 절반에 가까운 돈이었지만 나는 기꺼이 지갑을 열었다. 판매원이 그 색이 지적인 분위기를 풍겨 커리어우먼에게 잘 어울린다고 했기 때문이다. 시설이 참 좋구나. 내가 나지막이 대답하며 앞으로 내 집이 될 이 방을 둘러보았다. 5평 남짓한 공간에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작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좁은 화장실이 전부였다. 베이지색 벽지에는 옅은 꽃무늬가 새겨져 있고 천장에는 단순한 디자인의 등이 달려 있었다. 창문은 컸지만 밖에는 방범창이 달려 있어 마치 잘 만들어진 새장 같았다. 마침내 옷 정리를 끝낸 수진이가 돌아서서 나를 보며 웃었다. 어머니 일단 좀 쉬세요. 저는 남은 수속 좀 마저 밟고 올게요. 딸은 가방을 들고 나가려다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돌아왔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참, 생신 축하드려요. 포장이 예쁜 상자를 받아들고 고맙다는 말을 하기도 전에 딸은 서둘러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내 심장은 쿵하고 내려앉았다. 상자 안에는 실크 스카프가 들어있었다. 부드러운 감촉의 옅은 보라색 스카프였다. 나는 그것을 무릎에 펼쳐놓고 매끄러운 원단을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이 색을 보니 수진이가 7살 때 내가 사주었던 첫 원피스가 떠올랐다. 그때 우리는 얼마나 가난했던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쿠라 회사에서 나온 유족급여는 턱없이 부족했다. 하지만 나는 쌈짓돈을 털어 그 원피스를 샀다. 수진이가 백화점 쇼윈도 앞에서 10분 넘게 서서 눈을 별처럼 반짝였기 때문이다. 보라색은 공주님 색깔이야. 그때 딸은 그렇게 말했었다. 나는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화장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노인은 희끗희끗한 머리에 주름이 깊게 패었지만 두 눈만은 옛 시절의 총기를 간직하고 있었다. 보라색 스카프는 내 창백한 얼굴을 더욱 헬쑥해 보이게 했다. 문 밖에서 발소리와 말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살짝 열었다. 복도 끝에서 수진이가 흰 가운을 입은 중년 여성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여자의 가슴에는 명찰이 달려 있었다. 눈을 가늘게 뜨자 재무팀 김 과장이라는 글씨가 보였다. 다 준비해뒀으니 걱정 마십시오. 김 과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내 귀는 유난히 밝았다. 추후 절차는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건넸다. 김 과장은 재빨리 그 봉투를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둘은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몇 마디 더 나눈 뒤 함께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조용히 문을 닫고 침대가에 다시 앉았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다. 요양원 입소에 왜 재무팀 사람이 필요한 걸까? 추후 절차란 또 무엇이며 수진이가 김 과장에게 건넨 봉투는 뭐였을까? 그때 요양원 방송에서 상냥한 목소리가 점심시간을 알렸다. 그제야 정오가 넘었다는 사실과 함께 뱃속이 텅 비었지만 식욕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복도가 점차 소란스러워졌다. 휠체어 바퀴 구르는 소리, 지팡이가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 노인들의 느릿한 발걸음 소리가 뒤섞였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고 나섰다. 식당은 2층에 있었다. 넓고 밝은 공간에 둥근 테이블이 20개 남짓 놓여 있었다. 대부분의 테이블은 이미 사람들로 차 있었다. 머리가 희끗하고 행동이 느리며 표정이 무감각한 노인들이었다. 분홍색 유니폼을 입은 요양보호사 몇몇이 그들 사이를 오가며
음식을 나르고 물을 따라주고 있었다. 새로 오셨나 봐요. 입구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나를 발견한 요양보호사 한 명이 반갑게 다가왔다. 박선자 어르신 맞으시죠? 이수진님께서 등록 다 해주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리는 여기에요. 나는 창가 쪽 테이블로 안내받았다. 그곳에는 이미 3명의 노인이 앉아 있었다. 이분은 왕할머니, 이쪽은 이할아버지, 그리고 최할머니세요. 앞으로 한 테이블에서 식사하시게 될 거예요. 왕할머니는 나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였다. 백발이 성성했고 눈빛은 흐릿했다. 이 할아버지는 과묵한지 나를 보고 고개만 까딱하고는 다시 식사에 집중했다. 최 할머니는 부침성이 좋은지, 어디서 왔는지, 예전에는 무슨 일을 했는지 바로 물어왔다. 방직 공장에 다니다가 명예퇴직하고 작은 옷수선 가게를 했어요. 나는 대답하며 눈앞에 식판을 보았다. 밥 한 술, 나물 몇 가지, 생선구이 한 토막, 그리고 맑은 된장국. 건강해 보였지만 양이 너무 적었다. 따님이 효년에 이런 좋은데 모셔다 주고 최 할머니가 부럽다는 듯 말했다. 여긴 한 달에 300만 원도 넘는다던데 우리 아들은 4인실 겨우 감당해요. 나는 억지로 웃어 보였다. 이게 수진이 돈이 아니라 내 연금과 저축으로 내는 거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남편이 죽은 후 나는 아끼고 절약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모아둔 돈은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에 충분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낮잠 시간이었다. 방에 돌아오니 수진이는 이미 가고 없었다. 침대 머리맡에 쪽지가 놓여 있었다. 어머니,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먼저 가요. 주말에 다시 올게요. 사랑하는 딸, 수진 올림. 날림으로 쓴 글씨가 무척 바빠 보였다. 나는 쪽지를 들고 있다가 숨이 멎을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팔순 생일에 케이크도 축하도 없이 서둘러 떠난 딸과 뒤늦게 받은 스카프 하나가 전부였다. 창가로 다가가 밖에 작은 정원을 내다보았다. 몇몇 노인이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고 요양보호사 한 명이 휠체어에 탄 노인을 밀며 산책하고 있었다. 멀리 보이는 고층 빌딩들이 햇빛 아래 반짝였다. 저곳은 생기가 넘치는 도시인데 나는 이 조용한 구석에 놓여 시간의 흐름을 기다리고 있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 깜짝 놀랐다. 오랜 친구인 경이었다. 선자야, 생일 축하한다. 딸이랑 같이 축하하고 있니? 경이의 활기찬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응. 그럼 나는 지금 내 처지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얼버무렸다.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잠시 침묵하던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다. 경이야, 수진이가 날 요양원에 보냈어. 전화기 저편에서도 침묵이 흘렀다. 몇 초 후 경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잠깐 머무는 거야? 아니면? 모르겠어. 나는 솔직히 말했다. 여기가 시설도 좋고 전문 간병인이 있어서 마음이 놓인다는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 너 뭐 서명한 거 있어? 서류 같은 거. 경희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다. 그녀는 퇴직 전 판사로 일했기에 법률 서류에 특히 민감했다. 아직. 그런데 며칠 뒤에 서명할 서류들을 좀 가져온다고 했어. 선자야, 잘 들어. 경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사인하지 마. 필요하면 내가 그 서류들 한번 봐줄게. 전화를 끊고 침대가에 앉아 있는데 등골이 서늘해졌다. 경희의 경고는 내 불안감을 더욱 키웠다. 왜 요양원에서 서류에 서명해야 하지? 왜 수진이와 재무팀 사람은 그렇게 친밀해 보였을까? 나는 관찰하고 기록하기로 결심했다. 오늘부터 모든 사소한 것들을 주의에 깊게 보고 의심스러운 일들을 모두 기억해 둘 것이다. 80이라는 나이가 어리숙함과 무력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나에게는 그랬다. 창밖에 해가 뉘엿뉘엿지며 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나는 목에 두른 스카프를 만져보다가 고이 접어 서랍에 넣기로 했다. 보라색은 한때 수진이가 가장 좋아하던 색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가슴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할 뿐이었다. 새벽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 때
나는 이미 깨어 있었다. 요양원 침대는 집보다 딱딱해서 밤새 뒤척였다. 꿈결에도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자꾸 깼다. 아직 6시 반밖에 안 됐지만 옆 침대의 왕할머니는 벌써 부스럭거리며 옷을 입고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왕할머니. 내가 말을 걸었다. 왕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멍한 눈으로 나를 몇 초간 보더니 갑자기 웃었다. 새로운 요양보호사 양반인가? 난 괜찮아. 혼자 옷 입을 수 있어. Now. 그제야 나는 할머니의 정신이 온전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젯밤 잠들기 전에는 멀쩡하게 대화했는데 지금은 내가 룸메이트인 것도 알아보지 못했다. 저는 박선자예요. 어제 이사 왔어요. 우리 룸메이트잖아요. 내가 온화하게 설명했다. 이놈의 기억력하고는 늙으면 소용없다더니 왕할머니는 이마를 탁 치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가 서투르게 블라우스 단추를 채우는 것을 보고 내가 일어나 옷깃을 바로잡아 주었다. 그녀는 고맙다는 듯 나에게 미소를 지었다. 이 순간 나는 문득 가슴이 시렸다. 우리는 모두 시간에게 버림받고 자식들에 의해 이곳에 맡겨져 삶의 마지막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 세수를 마치고 왕할머니와 함께 식당으로 가는데 그녀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새로운 양반, 재무팀 그 김 과장 조심해.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왕할머니의 눈빛이 갑자기 맑아져 있었다. 그 여자가 노인들 돈 빼돌리는 사기꾼이야. 내가 가족들이랑 짜고 유영감 통장 돈 다 빼가는 걸 똑똑히 봤어. 그 말을 마친 그녀의 표정은 다시 그 멍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방금의 총명함은 내 착각이었던 것처럼 아침 식사 때 나는 일부러 주변 노인들과 직원들을 관찰했다.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들은 친절해 보였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식사를 참을성 있게 도왔다. 하지만 김 과장이라는 그 중년 여성이 식당에 들어서자 몇몇 노인들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어졌다. 김 과장은 마치 재고를 파악하듯 식당을 훑어보더니 내게 시선을 멈추고는 지나치게 친절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못 본 척 고개를 숙이고 죽을 마셨다. 오전 활동은 2층 활동실에서 열리는 건강 강좌였다. 나는 뒤쪽 자리에 앉았다. 옆자리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직 앳된 얼굴의 민영이라는 여성 요양보호사가 앉았다. 어제 새로 오신 박선자 어르신 맞으시죠?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제가 어르신 계신 층 담당이에요. 무슨 일 있으시면 언제든 저를 찾으세요. 강좌 내용은 노인 고혈압 예방에 관한 것이었지만 나는 건성으로 들었다. 민영 씨는 내가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눈치챘는지 조용히 물었다. 혹시 재미없으세요? 방에 같이 가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나는 망설이다가 이 착해 보이는 젊은 요양보호사를 떠보기로 했다. 그냥 좀 걱정돼서 우리 딸이 무슨 서류에 서명을 하라는데 민영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무슨 서류요? 나도 잘은 몰라. 요양원에서 내 재산이나 의료 관련 업무를 처리하려면 위임 서류가 필요하다던데. 나는 일부러 혼란스럽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민영 씨는 입술을 깨물며 무언가 생각하는 듯 하더니 내 귀에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다. 어르신, 어떤 서류든 꼭 자세히 읽어보고 사인하세요. 되도록이면 가족이나 변호사랑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녀의 경고에 내 심장은 다시 쿵 내려앉았다. 더 물어보려던 찰나 강좌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민영 씨는 서둘러 다른 노인들을 부축하러 일어나며 내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방으로 돌아와 나는 행동에 옮기기로 했다. 여행 가방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중요한 일은 모두 수첩에 기록하는 것이 나의 오랜 습관이었다. 지금부터 요양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심스러운 세부 사항을 기록할 것이다. 점심을 막 먹고 나니 수진이가 찾아왔다. 오늘은 짙은색 정장을 입은 것이 막 회의를 마치고 온 듯했다. 어머니, 지내실만 하세요? 딸은 내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는 서류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다. 이게 서명하셔야 할 서류들이에요. 요양원 절차상 필요하대요.
나는 묵직한 파일을 받아들었다. 첫 장을 넘기자 의료 결정 대리인 위임장이 나왔다.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수진이 나를 대신해 의료 결정을 내린다는 내용이었다. 갑자기 이런 건 왜 서명해야 하니? 내가 일부러 의아한 척 물었다. 다 표준 절차예요, 어머니. 수진이의 말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다. 요양원에서는 모든 어르신께 지정된 의료 대리인이 있어야 한대요. 제가 어머니 딸이니까 당연히 제가 해야죠. 나는 계속 서류를 넘겨보았다. 그 아래에는 재산관리 위임장, 계좌 이체 동의서 등 복잡한 법률 용어로 가득한 서류들이 있었다. 핵심은 내 모든 재산 통제권을 수진이에게 넘긴다는 것이었다. 이건 내가 한 번에 다 이해하기 어렵구나. 나는 돋보기를 벗고 눈을 비볐다. 집에 가져가서 천천히 좀 봐도 될까? 수진이의 표정이 굳었다. 어머니, 이거 다 간단한 거고 형식적인 거예요. 사인만 하시면 제가 은행이나 건강보험 같은 자잘한 일들을 다 처리해 드릴 수 있어요. 알아. 하지만 중요한 서류는 꼼꼼히 봐야지.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니면 경희 이모한테 한번 봐달라고 할까? 그 친구는 퇴직 판사라 이런 거 잘 알잖아. 수진이의 얼굴색이 확 변했다. 경희 이모요? 어머니, 이건 우리 집안일이에요. 남한테까지 알릴 필요 없잖아요. 경희가 외남이야. 수십 년 된 친구인데 나는 딸의 불편한 기색을 못 본 척하며 천천히 말했다. 수진이는 심호흡을 하며 감정을 억누르는 듯했다. 알았어요. 그럼 먼저 보세요. 근데 몇몇 서류는 기한이 있어서 되도록 이번 주 안에는 사인해 주셔야 해요. 그녀는 파일에서 몇 장을 뽑아냈다. 이것들은 먼저 사인하셔도 돼요. 나머지는 천천히 보세요. 나는 그 서류들을 받아 자세히 읽어보았다. 요양원 서비스 제공 동의서처럼 비교적 간단하고 재산 위임과는 관련 없는 내용들이었다. 나는 거기에 서명하고 나머지 서류들은 돌려주었다. 남은 건 최대한 빨리 읽어볼게. 약속해. 수진이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더는 고집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둘러 시계를 보았다. 회사에 다시 들어가 봐야 해서요. 주말에 올게요. 떠나기 전 그녀는 한마디 덧붙였다. 참, 어머니, 주식 계좌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요즘 시장이 좋아서 제가 좀 굴려볼게요.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내 주식 계좌에는 약 8억 원의 자산이 들어있었다. 남편이 죽은 후 내가 아끼고 아껴 투자하며 모은 노후 자금이었다. 그건 급할 거 없어. 나는 웃으며 말했다. 요즘 장이 변동이 심해서 그냥 놔두는 게 낫겠어. 수진이의 미간이 더욱 찌푸려졌다. 어머니, 연세도 80이신데 아직도 그런 거 신경 쓰세요? 저한테 맡기시면 되잖아요. 여기 생활에 좀 더 적응하고 나서 생각해보자. 나는 온화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다. 딸은 결국 씩씩거리며 떠났다. 문을 닫자마자 나는 방금 서명한 서류를 들고 1층에 있는 공용 복사기로 달려가 사본을 만들었다. 원본은 안내 데스크에 제출하고 사본은 왕할머니의 약 상자에 숨겼다. 그녀는 매일 7, 8종류의 약을 먹어서 그 커다란 약 상자가 물건을 숨기기에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다. 오후에는 산책하며 환경을 익힌다는 핑계로 컴퓨터실에 몰래 들어갔다. 요양원의 컴퓨터는 낡았지만 인터넷은 가능했다. 나는 챙겨온 USB에 놓인 재산 보호 관련 법률 자료들을 다운로드받고 늘봄 실버타운에 대한 뉴스 기사를 검색했다. 2년 전에 한 기사가 내 눈길을 끌었다. 한 노인의 가족이 요양원이 제3자 자산관리 회사와 결탁하여 노인에게 고위험 상품 투자를 유도했다고 고소한 내용이었다. 요양원 측은 부인했지만 기사에 언급된 그 자산관리 회사의 책임자 성이 김 씨였다. 김 과장. 나는 중얼거렸다.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저녁 식사 후 민영 씨가 혈압을 재러 왔다. 방에 우리 둘만 있는 틈을 타 내가 떠보듯 물었다. 민영 씨, 재무팀 김 과장 알아요? 민영 씨의 손이 순간 멈칫하며 혈압계 커프가 살짝 헐거워졌다. 어르신, 갑자기 그분은 왜?
오늘 다른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니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 같아서 나는 일부러 모호하게 말했다. 민영 씨는 재빨리 문 쪽을 훑어보고는 목소리를 낮췄다. 김 과장님은 원장님 친척이에요. 재무랑 대외 협력 업무를 담당하시죠. 몇몇 가족들이랑 특별한 거래를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녀는 말을 잇지 않았지만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무슨 특별한 거래? 내가 최문했다. 그러니까 가족이 어르신 재산을 지정된 기관으로 옮기면 그 가족한테 리베이트를 준다는. 민영 씨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작년에 한 어르신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분 예금이 전부 어떤 자산관리 회사로 넘어가 있었어요. 가족은 한 푼도 못 받았죠. 근데 아무도 감히 조사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자 민영 씨는 즉시 입을 다물고 혈압 수치를 기록하는 척했다. 발소리가 멀어진 후에야 그녀는 서둘러 말했다. 어르신, 신분증이랑 비밀번호 꼭 잘 간수하셔야 해요.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저를 찾으세요.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떠났다. 깊은 밤, 나는 침대에 누워 뒤척였다. 왕할머니는 이미 잠들어 가벼운 코를 골고 있었다. 달빛이 커튼을 뚫고 들어와 바닥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내 생각은 수진이가 어렸을 때로 돌아갔다. 그 애가 5살 때 고열로 알아누웠을 때 나는 아이를 업고 3km를 걸어 병원으로 갔다. 밤새 뜬 눈으로 병상을 지켰다. 대학에 갔을 때는 새 옷 살 돈을 아껴 노트북을 사주었다. 결혼할 때는 낡은 집을 팔아 신혼집 마련에 보태주었다. 그런데 지금 내 유일한 딸이 나의 마지막 보루를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슬픔은 곧 다른 감정으로 바뀌었다. 분노와 결의. 80이라는 나이가 마음대로 휘둘려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나 박선자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딸을 키우고 맨손으로 옷수선 가게를 일으켜 독학으로 투자와 재테크를 배워 노후 자금을 모은 여자다. 내 모든 것을 쉽게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내일은 경희에게 연락해야겠다. 그리고 내 주식 계좌가 안전한지 확인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만약 수진이가 이미 손을 썼다면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평생 모은 내 재산을 지킬 것이다. 설령 친딸을 적으로 돌리게 되더라도 사흘 연속 나는 오전 시간을 요양원 컴퓨터실에서 보냈다. 그곳 컴퓨터는 낡았지만 증권 계좌에 로그인해 보유 주식 현황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했다. 처음 2번은 손이 떨려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했고 오늘에야 겨우 로그인에 성공했다. 계좌 페이지가 마침내 로딩되었을 때 나는 모니터를 보며 현기증을 느꼈다. 원래 8억 원에 달하던 주식 평가액이 이제 0원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거래 내역에는 내가 요양원에 들어온 지 사흘째 되던 날 모든 주식이 한 번에 매도되고 자금이 낯선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세 내역을 클릭했다. 거래가 이루어진 IP 주소는 서울시 강남구, 바로 이수진의 집 주소였다. 그 애는 숨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8억 원. 남편과 내가 평생을 모은 돈. 내가 30년간 아끼고 아껴 투자한 결실이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렸다. 나는 기계적으로 화면을 캡처해 증거를 저장하고 로그아웃했다. USB를 뽑고 컴퓨터실을 나올 때 2다리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복도에서 요양보호사 민영 씨가 휠체어에 탄 노인을 밀고 활동실로 가고 있었다. 내 창백한 얼굴을 본 그녀가 걱정스러운 듯 다가왔다. 어르신, 어디 편찮으세요? 의무실에 가보실래요? 아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조용히 앉아있을 만한 곳이 어디 없을까? 민영 씨는 나를 인적이 드문 작은 정원으로 데려갔다. 그녀는 내게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주며 망설이다가 물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이 선한 젊은 아가씨를 보며 그녀를 믿기로 결심했다. 민영 씨, 내가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면 비밀 지켜줄 수 있어요? 그녀는
단호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딸이 나를 여기 보낸 뒤에 내 돈을 전부 빼돌렸어. 나는 주식 계좌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다. 내 목소리는 나 자신이 놀랄 정도로 차분했다. 민영 씨는 숨을 들이켰다. 세상에, 이건 범죄예요. 경찰에 신고하셔야죠. 아직 결정 못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내 하나뿐인 딸인데. 하지만 그건 어르신 노후 자금이잖아요. 민영 씨가 의분을 터뜨렸다. 어르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물론 그럴 생각 없어. 나는 물컵을 꽉 쥐었다. 하지만 먼저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내고 증거를 모아야 해. 민영 씨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우선 김 과장과 우리 딸의 연락처를 좀 알아봐줘. 그리고 나는 주머니에서 쪽지 하나를 꺼냈다. 이건 내 친구 최경희 씨 전화번호야. 퇴직 판사셔. 몰래 연락할 기회를 좀 만들어줄 수 있을까? 민영 씨는 쪽지를 받아 소매 안쪽에 숨겼다. 내일 제가 쉬는 날이니 전화드려 볼게요. 방으로 돌아온 나는 화장실 문을 잠그고 억눌렀던 눈물을 터뜨렸다. 콸콸 흐르는 물소리가 내 흐느낌을 감춰주었다. 거울 속 노인의 두 눈은 새빨갛고 얼굴의 주름은 더욱 깊어 보였다. 이게 바로 친딸에게 배신당한 모습이란 말인가? 세수를 하고 억지로 마음을 다잡았다. 우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행동해야 한다. 우선 다른 계좌들이 안전한지부터 확인해야 했다. 다음 날 민영 씨가 경희의 답신을 가져왔다. 그녀는 경희와 연락이 닿았을 뿐 아니라 위험을 무릅쓰고 김 과장 사무실 밖에 붙어 있는 협력기관 명단까지 휴대폰으로 찍어왔다. 그중 금성자산운용이라는 회사 이름이 내 돈이 이체된 계좌 명의와 매우 유사했다. 경희 어르신께서 이건 아주 심각한 노인 금융학대 사건이래요. 민영 씨가 작은 목소리로 전했다.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조용히 증거를 더 모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노인인권 전문 변호사님도 알아봐 주신대요. 고마워, 민영 씨.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해줘서 정말 고마워. 나는 진심으로 그녀에게 감사했다. 저희 할머니도 작년에 재개발 보상금을 사기당하셨어요. 아직도 돈을 못 찾았고요. 어르신들 등치는 놈들은 정말 용서가 안 돼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없이 고마움을 전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요양원 생활에 아주 협조적인 척했다. 심지어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모두에게 웃는 얼굴로 대했다. 하지만 뒤에서는 탐정처럼 모든 단서를 수집했. 왕 할머니가 뜻밖의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녀의 치매는 왔다 갔다 했는데 정신이 맑을 때면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곤 했다. 김 과장이랑 그 가족들 118호실에서 회의했어. 내가 청소하다가 들었어. 그녀의 말은 단편적이었지만 조각들을 맞추면 충분히 충격적인 그림이 그려졌다. 요양원에는 노인의 재산을 체계적으로 착취하는 검은 네트워크가 실제했다. 주말에 수진이가 약속대로 찾아왔다. 이번에는 내가 좋아하는 약과를 사들고 지난번보다 훨씬 다정한 태도였다. 어머니, 안색이 좋아지셨네요. 그녀가 웃으며 내 손을 잡았다. 여기 환경이 어머니한테 정말 잘 맞나 봐요. 응, 다들 잘해주더구나. 나는 그녀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다가 화제를 돌렸다. 참, 수진아, 내가 유원장을 좀 고쳐야겠다. 딸의 몸이 순간 굳어졌다. 갑자기 유원장은 왜요? 나이 들면 뒤실을 미리 정리해둬야지. 나는 일부러 한숨을 쉬었다. 예금이랑 보험은 너한테 다 남겨줄 생각인데 그 주식은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할까봐. 어차피 너는 돈 부족하지 않잖아. 그렇지? 수진이의 얼굴색이 변했다. 어머니, 그 주식은 액수가 꽤 큰데 어떻게 함부로 기부해요? 어머, 나는 놀란 척했다. 그게 얼마인지 어떻게 아니? 내가 구체적으로 말한 적 없는 것 같은데. 딸은 말실수를 깨닫고 황급히 변명했다. 그냥 짐작한 거죠. 어머니가 예전에 주식이 주된 자산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 한 8억 원쯤 될 거야.
나는 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런데 요즘 시장이 변동이 심해서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겠네. 수진아, 네가 좀 확인해 줄 수 있니?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럼요. 계좌 비밀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봐드릴게요. 아니, 됐다. 생각해보니 요양원 컴퓨터실에서 인터넷이 되더라. 나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내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어. 수진이의 표정이 순간 얼어붙었다. 그녀는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저한테 맡기세요. 80이라고 다 어리숙한 건 아니란다. 나는 미소를 유지한 채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내 눈빛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우리 사이의 공기가 갑자기 긴장감으로 팽팽해졌다. 수진이는 서둘러 시계를 보았다. 아, 맞다. 저 회의가 있어서 어머니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녀는 거의 도망치듯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번 떠보기로 내 추측은 확신이 되었다. 수진이는 분명 내 주식을 빼돌렸고 돌려줄 생각도 없었다. 이제 문제는 그녀가 김 과장과 요양원에 속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 계획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였다. 다음 날 민영 씨가 경희와 변호사 친구의 조언을 전해왔다. 진 변호사라는 분은 내가 현재까지 모은 증거만으로도 딸과 요양원의 부당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3가지 조치를 제안했다. 첫째, 남은 재산을 비밀리에 안전한 계좌로 옮길 것. 둘째, 딸에게 공식적으로 서한을 보내주식, 자금의 행방을 설명하라고 요구할 것. 셋째, 통제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요양원을 나오는 것을 고려할 것.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민영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만약 따님과 김 과장이 어르신께서 조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르신이 판단 능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성년 후견인 신청을 하는 등 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대요. 그 가능성을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했다. 일단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으면 나는 내 삶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잃게 될 것이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나는 결심했다. 민영 씨, 김 과장이랑 우리 딸이 대화하는 걸 녹음해 줄 수 있겠니? 이것은 매우 대담한 부탁이었고 자칫하면 민영 씨가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맡겨주세요. 김 과장님은 매주 수요일 오후에 재무실에서 상담을 해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기다리는 시간은 유난히 길었다. 나는 겉으로는 평소처럼 요양원 활동에 참여했지만 마음속은 항상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수요일 저녁 민영 씨가 몰래 내게 녹음기 하나를 건네주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방으로 돌아와 나는 헤드폰을 끼고 녹음 내용을 전부 들었다. 음질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수진이와 김 과장의 대화를 알아듣기에는 충분했다. 이수진 씨, 어머님께서 뭔가 눈치채신 것 같아요. 김 과장. 걱정 마세요. 연세가 많으셔서 기억력이 오락가락하세요. 그리고 그 서류들은 어차피 곧 서명하게 될 거예요. 수진. 하지만 만약 계속 위임장에 서명을 안 하시면 우리 기존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데 김 과장. 정 안 되면 의사한테 인지장애 진단서라도 떼야죠. 요즘 들어 부쩍 깜빡깜빡 하시긴 해요. 수진. 녹음은 거기서 끊겼다. 나는 헤드폰을 벗었다. 두 손이 제멋대로 떨렸다. 내 친딸이 외간 사람과 짜고 나를 정신 이상자로 만들어 재산을 완전히 장악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이 순간 내 마음속 마지막 한 조각의 망설임이 사라졌다. 내일 당장 경희와 진 변호사에게 연락해야겠다. 공식적으로 나의 반격을 시작할 것이다. 8억 원은 없어도 살 수 있다. 하지만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율권은 절대 잃을 수 없다. 밤이 깊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80평생이 평온하고 안락해야 할 터인데 나는 이제 친딸과의 전쟁을 시작해야 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어떤 선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라도 절대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것이다.
어르신, 어서 일어나세요. 민영 씨의 다급한 목소리에 잠에서 깼다. 눈을 뜨자 잔뜩 겁에 질린 그녀의 얼굴과 함께 흰 가운을 입은 낯선 두 남자와 요양원이 부장이 침대 옆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박선자 어르신, 저희는 요양원 의무실 소속입니다. 한 남자 의사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따님께서 어젯밤 통화 중에 어르신께서 심각한 인지 혼란 증세를 보이셨다고 연락해 오셔서 긴급 평가를 하러 왔습니다. 나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수진이가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선수를 친 것이다. 의학적 수단을 통해 나를 정신 이상자로 만들려 하고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했다. 난 괜찮은 이 평가 같은 건 필요 없소.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문가에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가짜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침대 앞으로 다가왔다. 어젯밤에 전화로 제가 누군지도 못 알아보시고 이상한 말씀을 계속하셨잖아요. 제가 밤새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나는 그녀를 차갑게 쳐다보았다. 수진아, 난 어젯밤 너한테 전화한 적 없어. 보세요, 또 잊어버리셨잖아요. 수진이가 의사들을 향해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요즘 이런 일이 점점 잦아져요. 지난주에는 전자레인지를 텔레비전인 줄 알고 한참 동안 말을 거셨다니까요. 완전한 날조였다. 나는 화가 나 온몸이 떨렸지만 억지로 평정을 유지했다. 이것이 바로 그 애가 원하는 것이었다. 나를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게 보이게 만드는 것. 어르신, 간단한 검사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가 작은 수첩을 꺼내며 물었다. 오늘이 며칠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는 그들이 간이정신상태검사 MMSEK를 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인지 기능을 평가하는데 흔히 쓰이는 도구였다. 만약 내가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그들은 치매라는 결론을 내리고 수진이가 성년 후견을 신청하는 길을 터줄 것이다. 2023년 3월 28일 화요일이요. 나는 또렷하게 대답했다. 여기는 늘봄 실버타운 328호실이고 창밖 저 나무는 은행나무인데 이제 막 새순이 돋아나고 있어. 내 딸 이수지는 1978년 5월 12일생 황소자리고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지. 의사는 다소 놀란 표정으로 기록했다. 수진이가 황급히 끼어들었다. 장기 기억은 괜찮으신데 단기 기억력이 아주 나빠요. 방금 한 말도 자주 잊어버리시고요. 이수진 씨, 어머님께서 직접 대답하시게 하세요. 의사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리고는 내게 계속 질문했다. 사과, 책상, 동전, 이 세 단어를 기억해 두세요. 이따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어진 검사에서 나는 겹쳐진 오각형을 정확히 그려냈고 100에서 7씩 빼는 계산도 완수했으며 그 세 단어도 정확히 복기했다. 내가 한 문제씩 맞힐 때마다 수진이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다. 어르신의 인지 기능은 정상으로 보입니다. 의사가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다. 물론 더 자세한 평가가 필요하시다면 내가 괜찮다고 했잖소.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그저 내 돈을 가로채려고 내가 정신 나가길 바라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수진이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 그래? 그런데 왜 내 주식 8억 원은 몰래 빼돌렸니? 나는 폭탄을 터뜨렸다. 수진이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의사와 요양원 직원들은 난처한 듯 서로 눈치를 보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말을 더듬으며 시선을 피했다. 3월 15일 오전 9시 23분 내 주식 계좌가 전부 매도 처리되고 자금은 금성자산운용의 한 계좌로 이체됐지. 거래 IP 주소는 내 집이더구나. 내가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수진이의 얼굴이 붉어졌다 하얘지고 다시 파랗게 질렸다. 그녀는 갑자기 의사들을 향해 소리쳤다. 보셨죠?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망상 증세예요. 누가 자기 돈을 훔쳐갔다는 망상을 계속하신다고요? 망상이 아니야. 나는 베개 밑에서 준비해둔 서류 사본들을 꺼냈다. 이건 증권사 거래 내역서고
이건 네가 나한테 서명하라고 했던 위임장들이지. 의사가 서류를 받아보고는 표정이 심각해졌다. 이수진 씨, 이건 확실히 저건 다 위조한 거예요. 수진이가 히스테릭하게 외쳤다. 우리 엄마는 피해망상이 있어서 이런 금융 서류 같은 건 전혀 몰라요. 나는 금융은 잘 모르지.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법은 좀 안단다. 최경희 이모가 벌써 나 대신 소송 준비를 하고 있거든. 소송이라는 단어를 듣자 수진이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의자에 주저앉았다. 의사와 요양원 직원들은 명백히 가정 분쟁에 휘말렸다는 것을 깨닫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방 안에는 나와 수진이 단둘만 남았다. 긴 침묵 끝에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어머니, 설명할 수 있어요. 듣고 있겠다. 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깍지 낀 채 그녀의 거짓말을 기다렸다. 그건 김서방 아이디어였어요. 그녀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그 사람 사업하다가 돈을 많이 날려서 채권자들이 매일같이 찾아왔어요. 저희는 그냥 어머님 돈을 잠시 빌려서 급한 불만 끓여던 거였어요. 꼭 갚으려고 했어요. 김서방은 그녀의 남편, 내 사위 김민준이었다. 나는 딸의 눈물을 관찰하며 그 안에 진심이 몇 알이나 섞여 있는지 판단했다. 젊었을 때 돈 때문에 연기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왔다. 진짜 고통과 연기된 울음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왜 나한테 직접 상의하지 않았니? 내가 물었다. 너희가 정말 어려웠다면 내가 모른 척하지 않았을 텐데. 그건... 그녀가 흐느꼈다. 지난번에 돈 빌려드릴 때 어머니가 너무 심한 말을 하셨잖아요. 김서방 능력 없다고. 또 거절하실까봐 무서웠어요. 그건 사실이었다. 3년 전 그들이 집을 살 때 5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사위의 투자 안목을 비판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결국 나는 그들을 도왔다. 그래서 8억 원을 그냥 훔쳐가는 게 더 쉽다고 생각했니?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나를 이 자산관리 회사와 결탁한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 전체를 위임하는 서류에 서명하게 만들려고 하고? 수진아, 나는 네 어머니지 네 현금 인출기가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눈물 콧물이 범벅된 얼굴이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고소만은 하지 마세요. 김서방이 저를 죽일 거예요. 나는 손을 뿌리쳤다. 깊은 피로감이 몰려왔다. 그녀의 참회가 진짜든 가짜든 상처는 이미 줬다. 8억 원은 작은 돈이 아니지만 더 아픈 것은 가장 가까운 혈육에게 배신당한 느낌이었다. 일주일 주겠다. 나는 마침내 말했다. 내 계좌로 돈 전부 다시 입금시켜. 그리고 나서 다시 얘기하자. No. 하지만 돈은 이미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당장은 빼낼 수가 없어요. 그녀가 우물쭈물 말했다. 그럼 집을 팔든 차를 팔든 돈을 빌리든 해. 어떤 타협도 없어. 그러지 않으면 법정에서 보자. 네가 최경희 이모의 사법계 인맥을 잘 알 텐데. 수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입을 열어 변명하려 했지만 결국 고개를 숙인 채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힌 후 나는 기운 없이 침대 머리에 기댔다. 이 싸움에서 나는 이겼지만 승리의 기쁨은 전혀 없었다. 내 딸, 어릴 적 손안의 보석처럼 키운 아이가 이제는 돈 때문에 나를 상대로 온갖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 민영 씨가 조용히 들어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나는 찻잔을 받았다. 내 손이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미리 알려줘서 고마워. 아니었으면 오늘 기습당한 건 나였을 거야. 아침에 안내 데스크에서 따님이 전화로 평가 일정 잡는 걸 듣고 바로 달려왔어요. 민영 씨가 침대가에 앉으며 말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일주일 안에 돈을 갚는지 봐야지.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은 다 녹음해뒀어. 민영 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꼭 첩보원 같아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80 먹은 할머니가 첩보원이 되게 만드는 세상이니
이게 다 무슨 일이람. 그 후 며칠간 요양원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김 과장은 나를 보면 슬슬 피했고 다른 직원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와 딸의 갈등이 이미 소문난 듯했다. 왕 할머니는 어느 맑은 정신의 순간에 내게 알려주었다. 김 과장이 어제 엄청 화를 냈어. 무슨 건이 하나 엎어지게 생겼다고. 이 말은 내 추측을 확신시켜 주었다. 김 과장과 수진이 사이에는 분명 어떤 수익 분배 약속이 있었던 것이다. 닷새째 되는 날 경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는 법원 친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수진이와 사위 김민준 명의로 최근 거액의 자금 이동이 있었으며 그중 5억 원은 부동산 프로젝트로 나머지 3억 원은 금성자산운용이라는 회사의 고수익 상품에 투자된 것을 알아냈다고 했다. 더 나쁜 소식이 있어. 경희의 목소리는 심각했다. 그들이 지난주에 장애인 인지 능력에 대한 의학적 감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었어. 다행히 내가 아는 판사님이 그걸 막아줬지만 이미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이 소식은 나를 얼음구덩이에 빠뜨리는 것 같았다. 수진이는 돈을 갚을 생각은커녕 뒤로는 나를 무능력자로 만들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다. 경희야, 부탁 하나만 하자. 나는 심호흡을 했다. 내일 진 변호사랑 같이 요양원으로 와줘. 내가 서명해야 할 중요한 서류들이 있어. 다음 날 경희와 진 변호사의 입회하에 나는 2가지 서류에 서명했다. 하나는 이전에 이수진에게 부여했던 모든 재산 관련 위임 권한을 철회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횡령당한 8억 원의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무법인에 정식으로 소송을 위임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진 변호사가 3번째 서류를 내밀었다. 그것은 경찰에 제출할 고소장이었다. 정말 2단계까지 가시겠습니까? 따님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펜을 쥔 손을 허공에 멈췄다. 친딸을 고소하는 것, 그 결정은 너무나 무거웠다. 하지만 내 돈을 훔친 것도 모자라 나를 정신 이상자로 만들려 했던 딸의 모습을 생각하자 내 눈빛은 다시 단호해졌다. 서명하겠소. 펜촉이 종이에 닿아 깊은 흔적을 남겼다. 그것은 우리 모녀 사이에 다시는 메울 수 없는 균열과도 같았다. 서류 서명을 마친 후 우리 셋은 행동 계획을 상세히 논의했다. 진 변호사는 먼저 수진이와 사위에게 변호사 명의의 내용 증명을 보내 마지막 상환 기회를 주고 동시에 금융감독원에 금성자산운용과 요양원의 부당한 협력 관계를 신고하자고 제안했다. 만약 7일 내에 응답이 없으면 바로 고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그리고 내가 덧붙였다. 이 요양원에서 나가고 싶소. 여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우리 집에 빈 방 있어. 경희가 즉시 말했다. 나랑 같이 지내면서 말벗이나 하자고. 그렇게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그들을 보내고 나서 나는 조용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가장 중요한 증명서와 자료들은 모두 몸에 지니거나 경희에게 맡겨두었다. 요양원에 남은 것은 일상용품뿐이었다. 밤에 민영 씨가 눈이 빨개져서 나를 찾아왔다. 어르신, 김 과장이 제가 어르신 도운 걸 알았어요. 저 내일 해고당해요. 나는 이 착한 아가씨를 안타깝게 안아주었다. 걱정 마. 내가 추천서 써줄게. 내 오랜 친구가 가사도우미 업체를 하는데 너처럼 착실한 아이가 꼭 필요해. 감사합니다. 그녀가 눈물을 닦았다. 참, 따님이 오늘 오후에 또 김 과장을 찾아왔었어요. 제가 엿들었는데 진도를 더 빨리 빼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식은 내 걱정이 사실임을 증명했다. 수진이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일 아침 일찍 경인의 집으로 옮기기로 결심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어떤 기회도 주지 않을 것이다. 밤이 깊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지난 한 달간의 일들을 되돌아보았다. 수진이에게 효도라는 이름으로 요양원에 보내진 것부터 8억 원의 예금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오늘 친딸을 고소할 준비를 하기까지 모든 것이 악몽 같았다. 창밖에는 둥근 달이 높이 떠 있었다. 수진이가 5살 때 꼭 이런 달밤에 고열로 앓던 기억이 떠올랐다. 아이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갈 때 그 애가 내 등에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마,
나도 크면 엄마 업어줄게.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나를 업어주겠다던 그 어린 딸이 이제는 나를 나락으로 밀어 넣으려 하고 있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80의 나는 나의 존엄과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이다. 비록 그 상대가 한때 가장 사랑했던 딸이라 할지라도 새벽 햇살이 얇은 커튼을 뚫고 들어올 때 나는 이미 모든 중요한 물건을 챙겨둔 상태였다. 요양원의 이 부장은 경희와 진 변호사가 나와 함께 퇴소 수속을 밟는 것을 보고 표정이 눈에 띄게 굳어졌다. 박선자 어르신, 정말로 조기 퇴소하시려는 겁니까? 그녀가 손을 비비며 물었다. 계약상 선납하신 3개월치 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비싼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하지요. 나는 차분하게 말하며 퇴소 서류에 서명했다. 이 서류들은 진 변호사가 꼼꼼히 검토하여 숨겨진 조항이 없음을 확인한 것이었다. 요양원 문을 나설 때 나는 자유로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한 달 남짓한 감금 생활은 내가 어디든 가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게 만들었는지 모른다. 경희는 서초동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살았다. 조용한 환경의 이웃 대부분이 퇴직한 사법계 공무원들이었다. 그녀가 나를 위해 준비해준 객실은 남향이라 햇살이 잘 들었고 창밖으로는 꽃이 핀 배나무가 보였다. 우선 며칠 푹 쉬어. 다른 일은 나랑 진 변호사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경희가 내 짐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하지만 나는 기다릴 수 없었다. 그날 오후 나는 진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으로 가 딸과 사위가 내 재산을 횡령한 것에 대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접수를 받던 경찰관은 내 80이라는 나이와 내가 제공한 상세한 증거들을 보고 유난히 진지한 태도를 보였다. 어르신 걱정 마십시오. 젊은 김경희가 말했다. 이런 노인 대상 금융학대 사건은 요즘 저희가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대상입니다. 어르신께서 제공해 주신 녹음 파일과 이체 기록은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겁니다. 경찰서를 나올 때 진 변호사의 휴대폰이 울렸다. 전화를 끊은 그는 복잡한 표정으로 내게 말했다. 이수진 씨가 방금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 반응이 아주 격렬하다고 합니다. 어르신을 명예훼손과 정신적 학대로 맞고소하겠다고.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렇게 많은 증거를 모은 노인이 어떻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 애가 어떻게 증명할지 한번 보고 싶군. 아직 어르신께서 고소하신 건 모릅니다. 진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었다. 일단 경찰이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하면 그와 김민준 씨는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멀리 보이는 고층 빌딩들을 바라보았다. 그중 한 건물에 수진이가 일하는 증권사가 있었다. 그 애는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강단이 있었고 직장에서 수년간 노력한 끝에 부지점장 자리에 올랐다. 만약 이 일로 직장을 잃거나 감옥에 가게 된다면 어르신, 진 변호사가 조용히 물었다. 다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계속 진행해 주시오. 다만 그 애가 감옥에 가는 것만은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오. 결국 나는 딸의 앞길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참아볼 수 없는 엄이었다. 경희네 집으로 돌아와 나는 경희에게 부탁해 컴퓨터 전문가를 한 명 소개해달라고 했다. 그의 손자인 IT 회사 프로그래머 민수군이었다. 그의 도움으로 우리는 그 8억 원의 최종 행방을 추적했다. 5억 원은 확실히 사위의 친구가 하는 부동산 프로젝트에 투자되었고 나머지 3억 원은 금성 자산운용의 상품에 투자되었는데 실은 연 30%의 수익률을 내세운 폰지 사기였다. 할머니, 이 자산운용사 아주 수상해요. 민수군이 화면의 데이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 수익을 내주는 방식이라 언제 터질지 몰라요. 빨리 돈을 빼내야 해요. No. 다음 날 경찰의 협조하에 우리는 금성자산운용의 관련 계좌를 동결시켰다. 부동산 프로젝트에 들어간 5억 원은 이미 공사에 투입되어 단기간에 회수하기 어려웠으므로 진 변호사는 우선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재산 보전 신청을 해 사위 측이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자고 제안했다.
그 며칠 동안 수진이는 계속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처음에는 협박과 위협을 하다가 나중에는 고통스럽게 애원했다. 나는 한 번도 받지 않고 오직 진 변호사를 통해서만 소통했다. 냉정과 거리를 유지해야만 끝까지 버틸 수 있었다. 7번째 날 저녁, 경인의 집 초인종이 갑자기 울렸다. 현관 카메라로 보니 수진이가 문 밖에 서 있었다. 눈은 퉁퉁 붓고 머리는 헝클어져 예전에 세련된 커리어우먼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엄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그녀가 문을 두드리며 쉬어버린 목소리로 외쳤다. 제가 잘못했어요. 돈은 다 갚을게요. 제발 제 인생 망치지 마세요. 아이. 경희가 눈짓으로 내 의견을 물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열리자 수진이는 비틀거리며 들어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다리를 붙잡았다. 엄마,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귀신에 신 거였어요. 제발 고소 좀 취하해주세요. 김서방은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고 회사에서도 저를 직위 해제했어요. 나는 눈물을 쏟아내는 딸을 내려다보았다. 가슴이 칼로 찢기는 듯했다. 이 아이는 내가 10달을 품어 낳은 자식이고 온갖 고생을 하며 키운 내 살부치였다. 하지만 바로 이 혈육이 돈 때문에 나를 빈털터리로 만들 뻔했다. 일어서서 말해라. 나는 눈물을 억지로 참으며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솔직하게 말해봐. 왜 그랬니? 수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더듬거리며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했다. 사위의 투자 실패, 거액의 빚, 공금 횡령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채권자들의 협박. 막다른 길에 몰리자 그들은 내 예금에 눈독을 들였다. 김 과장은 사위의 사촌형 친구로 요양을 명목으로 나를 늘봄 실버타운에 보내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내 재산을 빼돌리는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김 과장이 많은 가족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수진이가 흐느꼈다. 노인들 돈은 그냥 놔둬봤자 낭비니까 자식들이 쓰는 게 낫다고. 그래서 넌 외간 사람과 짜고 내 어미 돈을 사기칠 생각을 했니? 내 목소리가 떨렸다. 나를 정신 이상자로 만들 준비까지 하고? 수진아, 내가 널 어떻게 이렇게 키웠을까?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그녀가 무릎으로 기어와 몇 걸음 다가왔다. 김서방이 저를 협박했어요. 이렇게 안 하면 이혼하고 지호 데리고 가겠다고. 외손자 이야기가 나오자 내 마음이 철렁했다. 16살 지호는 내가 어릴 때부터 돌봐 애정이 깊었다. 지호도 이 일 아니?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다. 수능 준비하느라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나는 긴 한숨을 내쉬고 딸을 일으켜 세웠다. 한 번 기회를 주겠다. 하지만 조건이 2가지 있어. 첫째, 모든 돈은 한 푼도 빠짐없이 갚아야 한다. 둘째, 너와 김서방은 반드시 심리치료와 부부 상담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돈은 이미 하지만은 없어. 내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김서방은 그 포르쉐를 팔고 너는 네가 투자한 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아. 금성자산운용거는 경찰이 이미 추징하고 있고. 수진이의 입술이 떨렸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내가 덧붙였다. 지호를 만나고 싶다. 내일 당장. 다음 날 오후 지호가 하교 후 바로 경인의 집으로 왔다. 키가 크고 마른 아이는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고 교복은 헐렁하게 걸쳐져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아이의 눈시울이 금세 붉어졌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편찮으시다고 못 가게 했어요. 나는 외손자를 끌어안았다. 아이에게서 익숙한 청소년의 냄새, 샴푸와 땀 냄새가 섞인 냄새가 났다. 이 포옹은 아이가 어릴 적 넘어질 때마다 울며 내게 달려와 위로를 구하던 때를 떠올리게 했다. 할머니 괜찮아. 나는 아이의 등을 토닥였다. 그냥 네가 보고 싶었을 뿐이야. 지호는 부모님이 요즘 자주 싸우고 집안 분위기가 험악하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는 듯했다. 아버지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은 더더욱 몰랐다. 할머니, 저 며칠만 여기서 지내도 돼요? 아이가 갑자기 물었다. 집이 너무 답답해서 공부가 안 돼요. 내가 경희를 쳐다보자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지호는 잠시 나와 함께 지내게 되었다.
매일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와 수능 준비를 하는 아이를 보며 나는 마치 수진이가 공부하던 시절로 돌아간 듯했다. 다만 이번에는 무조건적인 희생 대신 책임과 경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로 결심했다. 일주일 후 경찰의 압박에 김서방네 가족들이 3억 원을 모아 우선 변제했고 수진이도 자신의 명품 가방과 보석을 팔아 5천여만 원을 갚았다. 남은 돈에 대해서는 분할 상환 계약서를 작성했다. 늘봄 실버타운은 조직적인 노인 재산 사기 행위가 적발되어 김 과장과 원장이 구속되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민영 씨는 내 추천으로 친구의 가사 도우미 회사에 취직했는데 월급이 전보다 더 높다고 했다.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나와 수진이 사이의 균열이 아물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딸은 매주 나와 지호를 보러 왔지만 우리의 대화는 항상 조심스러웠고 아픈 주제는 피해갔다. 어느 날 저녁 지호가 잠든 후 수진이가 남아 설거지를 도왔다. 부엌에는 물 흐르는 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다. 엄마, 그녀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아주 작았다. 제가 10살 때 그 보라색 원피스 사달라고 졸랐던 거 기억하세요? 내 손길이 멈칫했다. 기억나지? 내 반달 월급이었는데 저는 그때 집이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그녀가 고개를 숙인 채 접시를 닦았다. 나중에 엄마가 밤에 몰래 옷 수선일 하는 거 봤어요. 손가락이 바늘에 다 찔려서 퉁퉁 부었었죠. 그때 맹세했어요. 커서 꼭 엄마 호강시켜드리겠다고.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세제 거품을 씻어내렸다. 그런데 전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녀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변했다. 돈 때문에 제 엄마까지 속이고 나는 수도꼭지를 잠갔다. 부엌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수진아, 나한테도 책임이 있어. 나는 천천히 손을 닦았다. 내 아빠가 떠난 뒤에 네가 기죽을까봐 뭐든 최고로만 해주려고 했지. 그게 너한테는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만들었을지도 몰라. 그녀가 돌아서서 나를 안았다. 어릴 때처럼 내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나는 뜨거운 눈물이 내 옷깃을 적시는 것을 느꼈다. 엄마, 제가 고칠게요. 정말로요. No. 나는 그녀의 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번 깨진 신뢰는 시간과 행동으로 다시 쌓아야 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수진이는 아직 어린 소녀였다. 그 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마당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은방울처럼 맑았다. 나는 문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모든 것에 금빛 테두리를 둘러주고 있었다. 깨어났을 때 베갯머리가 축축했다. 창밖으로 새벽의 여명이 천천히 어둠을 몰아내고 있었다. 80의 인생에도 어쩌면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겠다. 여름 햇살이 커튼 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눈을 뜨니 침대 머리맡 달력은 이미 6월을 가리키고 있었다. 요양원을 나온 지 2달이 훌쩍 지났다. 내 삶은 점차 평온을 되찾았다. 부엌에서 달걀 부치는 냄새와 지호가 영어 단어를 외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외손자가 함께 살게 된 후로 이 조용했던 집은 젊음의 활기로 가득 찼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관절에서 가벼운 소리가 났다. 80 먹은 몸은 회복이 항상 더디다. 할머니, 일어났어? 지호가 부엌에서 머리를 내밀었다. 손에는 아직 뒤집개를 들고 있었다. 할머니 좋아하는 반숙으로 했어. 그래, 금방 갈게.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오늘이 수진이와 사위가 돈을 갚기로 한 날이라는 것을 떠올렸다. 지난달 그들은 약속한 금액의 절반만 갚았다. 사위가 직장을 잃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였다. 식탁에서 지호가 아침을 먹으며 휴대폰을 보다가 갑자기 놀라서 말했다. 아빠 회사 뉴스에 나왔네.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무슨 뉴스? 증권사 직원, 내부자 거래 혐의로 조사 중. 지호가 제목을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아빠 회사라고만 나오고 이름은 안 나왔네. 나는 모르는 척했다. 그냥 일반적인 조사겠지. 어서 먹어. 너 늦겠다.
지호를 보내고 나서 나는 즉시 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사위 김민준이 내 자금을 이용해 내부자 거래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다만 경찰이 아직 공개하지 않은 것은 다른 공범들을 잡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어르신, 따님도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 변호사의 목소리는 엄숙했다. 저희가 최근에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부동산 프로젝트에 투자되었다는 5억 원은 사실 특정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사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재산 분쟁이 아니라 금융범죄에 해당했다. 수진이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진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증권사 고위 간부로서 완전히 몰랐다고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경찰은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당분간 따님과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현기증이 몰려왔다. 만약 수진이가 정말 금융범죄에 가담했다면 그녀가 마주할 것은 감옥살이일지도 모른다. 어머니로서 나는 그녀에게 경고해야 할까? 하지만 피해자로서 나는 사법 정의에 협조할 책임이 있었다. 초인종 소리가 내 생각을 끊었다. 수진이가 혼자 와 있었다. 얼굴은 수척했다. 그녀는 간단한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로 예전의 세련된 모습과는 딴판이었다. 김서방은? 내가 물었다. 갑자기 일이 생겨서. 수진이는 내 시선을 피하며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게 이번 달 상환금이에요. 500만 원. 약속대로라면 매달 0만 원을 갚아야 했다. 나는 봉투를 받아들고 뜯지 않았다.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일이 좀 바빠서. 그녀가 억지로 웃었다. 수진아.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방금 뉴스 봤어? 김서방 회사에서 누가 내부자 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더구나. 그녀의 표정이 순간 얼어붙었다.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무슨 뉴스요? 전 못 봤는데. 모르는 척하지 마라. 내 목소리가 낮아졌다. 경찰은 이미 증거를 확보했어. 그 5억 원은 무슨 부동산 프로젝트가 아니라 주가 조작에 쓰인 거라며. 맞지? 수진이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하더니 눈물이 터져 나왔다. 엄마, 저는 몰랐어요. 정말 김서방이 그런 짓을 할 줄은 몰랐어요. 저한테는 그냥 친구랑 신도시 개발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언제 알았니? 내가 다그쳤다. 지난달에요. 그녀가 흐느꼈다. 은행 거래 내역이 이상해서 추궁하니까 그때서야 실토했어요. 엄마, 저 너무 무서웠는데 이미 돈을 빼기엔 너무 늦었었어요. 나는 딸의 표정을 유심히 살피며 그녀가 거짓말을 하는지 판단했다. 수십 년의 모녀 관계는 그녀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읽게 했다. 지금의 공포와 후회는 진짜처럼 보였다. 왜 나한테 바로 말하지 않았니? 무서웠어요. 엄마가 저를 더 미워하실까봐. 그녀가 얼굴을 감싸준 채 통곡했다. 저는 이미 엄마의 신뢰를 잃었잖아요. 엄마 돈으로 범죄까지 저질렀다는 걸 아시면.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분노와 안타까움이 교차했다. 그들의 탐욕과 무지에 분노했고 딸이 이런 지경에 처한 것이 안타까웠다. 하지만 어쨌든 법은 법이었다. 수진아, 너는 경찰에 잦은 출두해서 모든 사실을 밝혀야 해.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네가 사후에 알았고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면 형사 책임을 묻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숨기거나 감싸주면 상황만 더 나빠질 뿐이야. 그녀가 눈물 어린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러면 저는 직장을 잃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호 수능은 어떻게 해요? 아이에게는 범죄자인 아버지보다 정직한 어머니가 더 필요해. 나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내가 너랑 같이 경찰서에 가주마. 수진이는 내 품에 안겨 길 잃은 아이가 마침내 돌아갈 길을 찾은 것처럼 울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너무 후회돼요.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어머니로서 나는 자식을 위험에서 보호해야 마땅한데 이제는 내 손으로 딸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했다. 이 모순이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지만 이성이 이것이 유일하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수진이와 함께 경찰서로 갔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는 상황을 사실대로 진술했고 사위의 통화 기록과 은행거래 내역 일부를 증거로 제출했다. 경찰은 그녀를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사위 김민주는 증거가 명백하여 정식으로 체포되었다. 소식은 금방 퍼졌다. 수진이의 회사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녀를 직위 해제했다. 한때 쉴 새 없이 올리던 휴대폰은 이제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소위 친구라는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피했다. 그녀에게 상처받았던 어머니인 나만이 여전히 그녀 곁에 서 있었다. 변호사 비용과 예상되는 벌금을 지불하기 위해 수진이는 결혼할 때 장만했던 아파트를 팔기로 결정했다. 이사하는 날 나는 지호의 짐을 정리하는 것을 도우러 갔다. 한때 따뜻했던 집이 어수선하게 변한 모습을 보았다. 사진이 걸려있던 벽은 휑했고 가구에는 매물 딱지가 붙어 있었다. 수진이는 마침내 무너졌다. 남편도 잃고 직장도 잃고 이제 집까지 없어졌어. 그녀가 바닥에 주저앉아 앨범 하나를 끌어안고 통곡했다. 이게 다 엇보일까? 나는 그녀를 바로 위로하지 않고 감정을 마음껏 쏟아내게 두었다. 때로는 사람이 진짜 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법이다. 업보가 아니야, 결과지. 그녀가 좀 진정되자 내가 입을 열었다.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는 법이야. 좋든 나쁘든. 그녀가 나를 올려다보았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엄마, 아직도 나를 사랑해? 이 질문이 칼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몸을 숙여 그녀와 눈을 맞췄다. 어미의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 하지만 신뢰와 존중은 네가 다시 얻어내야 할 몫이란다. 이사를 마친 후 수진이는 회사에서 제공한 작은 오피스텔에 임시로 머물렀고 지호는 계속 나와 함께 지내며 수능 준비에 집중했다. 우리는 당분간 지호에게 아버지의 구속 사실을 자세히 알리지 않고 부모님이 일 때문에 잠시 떨어져 지낸다고만 말하기로 약속했다. 7월 초 사건에 새로운 진전이 있었다. 사위 김민준이 내부자 거래와 시세 조종 혐의를 인정하고 몇몇 공범을 자백했다. 수진이는 사후에 알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이 참작되어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하지만 그녀는 증권업계에서 영구 퇴출되고 벌금을 내야 했다. 적어도 감옥은 가지 않게 됐습니다. 진 변호사가 이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 수진이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엄마. 엄마가 자수하라고 설득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그녀의 손을 토닥였다. 앞으로 갈 길이 멀다. 무슨 계획이 있니? 우선 다른 일이라도 찾아봐야죠. 그녀가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시작해야죠. 그날 밤 나는 낡은 앨범을 꺼내 수진이의 어릴 적부터의 사진들을 보았다. 아기 때의 통통한 웃는 얼굴, 초등학생 때 붉은 스카프를 맨 자랑스러운 모습, 대학 졸업식 때 학사모를 쓴 청춘의 모습, 모든 사진이 추억을 담고 있었고 자녀 교육의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다. 어쩌면 내가 너무 물질적인 만족을 주는 데만 치중하여 인성교육을 소홀히 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과도한 사랑으로 잃어버린 부성애를 메우려 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 세대는 자식에게 최고의 물질적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착각했는지도 모른다. 똑똑, 노크 소리가 내 생각을 끊었다. 지호가 모의고사 성적표를 들고 문 앞에 서 있었다. 할머니, 저 이번에 전교 20등 안에 들었어요. 나는 기쁘게 아이를 끌어당겨 앉혔다. 정말? 장하다. 무슨 상 받고 싶어? 그는 고개를 저었다. 망설이다가 말했다. 할머니, 사실 아빠 일 알고 있었어요. 학교 애들이 다 수군거려요.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어떻게 생각하니? 사실 전부터 아빠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지호가 고개를 숙여 성적표를 만지작거렸다.
아빠는 맨날 주식은 무조건 돈 버는 거라고 하고 저더러 나중에 금융 배우라고 하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그러셨잖아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나는 기특하면서도 가슴이 아파 외손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 16살 소녀는 제 어미보다 먼저 그 도리를 깨달았던 것이다. 할머니, 엄마, 괜찮아질까요? 아이가 갑자기 아이 같은 걱정이 담긴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가족이 서로 지지해주면 못 넘어갈 산은 없어. 여름밤의 바람이 부드럽게 커튼을 흔들며 치자꽃 향기를 실어왔다. 나는 수진이가 어릴 적 넘어질 때마다 울며 나를 찾다가도 금세 다시 웃으며 뛰놀던 모습이 떠올랐다. 아이들의 회복력은 항상 어른의 상상을 초월한다. 어쩌면 이번의 넘어짐이 그 애를 진짜 어른으로 성장하게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머니인 나는 이제 손을 놓아줄 줄도 알아야 하고 그 애가 필요할 때 두 팔을 벌릴 준비도 해야 한다. 결국 모성애란 무조건적인 방임이 아니라 옳고 그름 앞에서 단호하고 잘못을 저지른 뒤에는 포용하며 기나긴 인생길에서 항상 변함없이 지켜봐주는 것이리라. 8월의 햇살이 대지를 뜨겁게 달구었다. 나는 법원문 앞에 서서 오늘 재판의 사건 번호가 적힌 종이를 손에 쥐고 있었다. 김민준 내부자 거래 사건의 1심 재판이 오늘 열린다. 수진이는 핵심 증인으로 반드시 출석해야 했다. 할머니, 너무 떨려요. 지호가 내 옆에 서서 계속 넥타이를 고첨했다. 미성년자는 이런 사건을 방청할 수 없지만 판사가 특별히 가족 자격으로 입장을 허가해 주었다. 그의 아버지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기 때문이다. 심호흡해라. 나는 아이의 삐뚤어진 옷깃을 바로잡아 주었다. 기억해. 무슨 일이 있어도 할머니가 옆에 있을 거야. 수진이가 서둘러 도착했다. 단정한 회색 정장 차림에 머리는 깔끔하게 묶었다. 2달간의 풍파에 살이 많이 빠졌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맑고 단단해 보였다. 엄마, 지호야. 그녀가 우리를 껴안았다. 와줘서 고마워. 법정 안은 장엄하고 조용했다. 높은 천장에 걸린 태극 문양이 사람들을 저절로 숙연하게 만들었다. 김민준이 법무관에게 이끌려 들어왔을 때 나는 그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한때 의기양양하던 사위는 이제 얼굴이 잿빛이고 눈가가 퀭했으며 수위는 헐렁하게 몸에 걸쳐져 있었다. 지호는 숨을 들이켜며 내 손을 꽉 잡았다. 수진이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차분한 눈빛으로 한때 남편이었던 남자를 응시했다. 재판 과정은 잘 짜인 연극 같았다. 검사는 은행 거래 내역, 통화 기록, 거래 시점 분석 등 일련의 증거들을 제시했다. 증거는 산처럼 확실했다. 김민준의 변호사는 초범이고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로 선처를 호소할 뿐이었다. 수진이가 증언할 차례가 되자 법정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그녀는 증인석에 서서 선서할 때 내뱉는 모든 단어가 또렷하게 들렸다. 검사가 남편의 불법 행위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 묻자 그녀는 사실대로 대답했다. 올해 5월 중순 은행 거래 내역서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이체를 발견했습니다. 추궁하자 남편이 어머니의 자금을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고 실토했습니다. 당신은 그때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검사가 물었다. 수진이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서 숨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설득으로 경찰에 자진 출두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김민준의 변호사가 그녀의 동기를 의심하려 했다. 증인, 남편과의 감정 문제 때문에 남편을 신고하기로 결심한 것 아닙니까? 이해했습니다. 검사가 즉시 일어섰다. 증인의 동기는 본 사건과 무관합니다. 판사는 검사의 이의를 받아들였지만 수진이는 대답했다. 제가 남편을 신고한 것은 감정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사람은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한때 돈에 눈이 멀었던 딸이 마침내 자신의 도덕적 기준을 되찾은 것이다. 재판은 3시간 넘게 계속되었고
마침내 판사가 당일 선고를 내렸다. 김민주는 내부자 거래 및 증권시장 교란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2억 원에 처해졌다. 판결을 듣자 김민주는 피고인석에 주저앉았고 지호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법정을 나올 때 김민준의 어머니, 내가 평소 좋아하지 않던 사부인이 갑자기 달려와 수진이의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욕을 퍼부었다. 이 배은망덕한 것, 제 지압이 앞길을 망쳐놓고 무슨 낯으로 법정에 와. 수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지호를 등 뒤로 보호하며 앞으로 나서려는데 수진이가 내 팔을 살짝 잡았다.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가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세 사람 모두 말이 없었다. 지호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눈물을 계속 흘렸고 수진이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꽉 쥔 채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이 부서진 작은 가정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지 고민하고 있었다.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수진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엄마, 저 이혼할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 잘했어. 그녀가 아들을 돌아보았다. 지호야, 엄마의 이 결정을 이해해 줄 수 있니? 16살 소녀는 소매로 눈물을 닦았다. 사실 전부터 두 분 이혼하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맨날 싸우시고 아빠는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잖아요. 수진이는 손을 뻗어 아들을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댔다. 나는 옆에 앉아 그들의 고통에 마음 아파하면서도 그들의 성장에 안도했다. 며칠 후 수진이는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김민준이 수감 중이라 절차는 비교적 간단했다. 부부 공동 재산 대부분은 벌금과 내게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되어야 했다. 수진이는 자신의 혼전 재산과 지호의 양육권만 요구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니?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내가 물었다. 우선 일자리를 찾아봐야죠. 그녀가 쓴웃음을 지으며 내게 차 한 잔을 건넸다. 30 넘은 이혼녀에 금융계 퇴출 딱지까지 붙었으니 아마 가장 기초적인 일부터 시작해야 할 거예요. 나는 찻잔을 받으며 생각에 잠겼다. 네가 대학 때 영어 복수 전공했던 거 기억나는데. 네. 토익은 만점이었지만 너무 오래 안 써서. 내 오랜 친구가 번역 회사를 하는데 사람을 구하고 있더라. 나는 휴대폰 연락처를 뒤적였다. 월급은 증권사만큼은 못 받겠지만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지금은 제 힘으로 먹고 살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내 소개로 수진이는 미래번역이라는 회사에서 영문 교열 담당으로 일하게 되었다. 초봉은 이전의 3분의 1에 불과했지만 그녀는 매일 성실하게 일했고 종종 원고를 집으로 가져와 밤늦게까지 야근했다. 그와 동시에 지호의 고3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때 활발했던 소녀는 과묵해졌고 공부에 더욱 매달렸다. 나는 종종 한밤중에 일어나 지호 방불이 아직 켜져 있는 것을 보았다. 너무 무리하지 마라. 어느 날 밤 내가 따뜻한 우유를 들고 아이 방에 들어갔다. 몸이 먼저야. 지호는 문제집 더미에서 고개를 들었다. 안경 너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할머니, 저 꼭 좋은 대학 가야 해요. 엄마가 지금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제가 실망시킬 수 없어요. 나는 안타깝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네 엄마가 가장 바라는 건 네가 건강하고 행복한 거지. 꼭 알아요. 그가 내 말을 잘랐다. 하지만 빨리 어른이 돼서 엄마 짐을 덜어드리고 싶어요. 그는 고개를 숙여 책장을 넘겼다. 그리고 저는 법을 공부하고 싶어요. 이 대답에 나는 놀랐다. 왜? 아빠 판결문 봤어요. 그가 안경을 고쳤었다. 법 조항에는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명확하게 쓰여 있더라고요. 만약 아빠가 법을 더 잘 알았더라면 어쩌면.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이 갑자기 훌쩍 커버린 소년을 조용히 안아주었다. 때로는 고난이 최고의 스승이다. 비록 그 수업료가 너무나 비쌀지라도 9월 중순 나는 요양원 사건의 최신 진행 상황을 통보받았다. 늘봄 실버타운은 조직적인 노인 재산 사기 혐의로 허가가 취소되었고
김 과장과 원장은 기소되었다. 경찰은 내가 제공한 단서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여 노인들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금융 사기 조직을 적발했다. 피해액은 수백억 원에 달했다. 어르신, 당시에 용기 내주신 덕분입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김경희가 특별히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어르신의 행동이 어르신과 같은 처지의 많은 분들을 도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베란다에 서서 먼 곳을 바라보았다. 가을 하늘은 높고 푸르렀고 흰 구름 몇 점이 한가롭게 떠다녔다. 3개월 전 나는 친딸에게 소가 요양원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는 불쌍한 노인이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존엄과 재산을 되찾았고 길 잃었던 딸이 제자리를 찾도록 도왔다. 인생은 이렇게 묘한 것이다. 때로는 가장 큰 위기가 오히려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 주말에 수진이와 지호가 모두 집에 있었다. 우리 셋은 함께 만두를 빚었다. 평범한 가정처럼 일과 공부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진이는 회사에서 새로 맡은 큰 프로젝트에서 자신이 번역한 부분이 고객에게 칭찬받았다고 했고, 지호는 학교 모의법정에서 검사 역할을 맡아 승소했다고 신나서 이야기했다. 두 모자의 웃는 얼굴을 보며 나는 문득 깨달았다.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이 역경을 헤쳐나가게 하는 진짜 힘은 잘못에 맞서는 용기와 다시 시작하려는 결이라는 것을. 만두가 끓는 물에 들어갔을 때 수진이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는 발신자 번호를 보고 표정이 복잡해졌다. 교도소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받을 거니? 내가 물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통화는 짧았고 대부분 상대방이 말하고 수진이는 가끔 응하고 대답할 뿐이었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우리에게 말했다. 교도소에서 법률 공부반에 들어갔대요. 법률 관련 서적 좀 넣어달라고 하네요. 제 형법 교재 드릴 수 있어요. 지호가 즉시 말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아빠 보러 가실 거예요? 수진이는 잠시 침묵했다. 마지막에 나지막이 말했다. 응, 갈 거야. 그래도 네 아버지니까. 이 순간 나는 내 딸이 진짜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원칙을 지키는 법을 배웠고 용서하는 법도 배웠다. 돈의 한계를 깨달았고 가족의 소중함도 알게 되었다. 만두가 끓는 물속에서 오르락내리락 했다. 마치 우리네 기복 많은 인생처럼. 하지만 사랑과 원칙이라는 답만 있다면 아무리 큰 풍랑도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추적추적 가을비가 내리는 10월, 나는 법원으로부터 통지서를 받았다. 내가 딸과 사위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 횡령 민사소송에 재판 기일이 잡힌 것이다. 그와 동시에 김민준이 연루된 금융범죄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어 그는 정식으로 교도소로 이감되었다. 엄마, 민사소송은 우리끼리 화해하면 안 될까요? 수진이가 재판 소식을 듣고 내게 물었다. 김서방 쪽은 이미 죄를 인정하고 벌을 받고 있고 갚아야 할 돈도 저희가 갚고 있잖아요. 나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수진아, 이 재판은 단순히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하나의 공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거란다. 알겠니? 그녀가 고개를 숙였다. 알아요. 그냥 엄마랑 법정에서 마주 설 생각을 하니 네가 나와 마주 서는 게 아니야.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가 함께 과거의 잘못과 마주 서는 거지. 법이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고 그러고 나서야 우리는 진짜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야. 재판 당일 하늘은 맑게 개었다. 수진이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피고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내 쪽은 진 변호사가 대리하여 요양원에서의 녹음 파일, 주식계좌의 비정상적 변동 기록,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확보된 자금 흐름, 증거 등 완벽한 증거 자료들을 제출했다. 판사는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중년 여성이었다. 질문은 간결하고 힘이 있었다. 그녀가 수진이에게 원고의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자 수진이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목소리는 또렷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저는 제 어머니 모르게 어머니의 주식 자금을 이체했고 요양원 직원과 공모하여 어머니의 재산 통제권을 얻으려 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제가 저지른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이렇게 명쾌한 자백에 다소 놀란 듯했다. 피고인, 이러한 행위의 법적 결과를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다. 법정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시든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저 죄송합니다, 엄마. 마지막에 흐느끼는 사과는 법정 안에 낮은 웅성거림을 일으켰다. 판사가 법봉을 두드려 질서를 유지시키고 15분간의 휴정을 선언했다. 복도에서 수진이가 내 앞으로 다가왔다. 두 눈이 새빨갰다. 엄마, 저 연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됐을까? 그녀가 손가락을 비볐다. 돈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도리까지.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나는 그녀의 자책을 막았다. 중요한 건 잘못을 알고 고치는 거지. 짧은 휴정 후 판사가 당일 선고를 내렸다. 피고 이수진, 김민주는 원고 박선자에게 원금 8억 원 전액과 그에 상응하는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피고 이수진이 일부 금액을 자발적으로 변제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감안하여 다른 처벌은 면제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을 나서자 가을 햇살이 우리에게 따스하게 쏟아졌다. 수진이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정말 일단락됐네요.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하늘을 보았다. 앞으로 계획은? 계속 일하고 열심히 돈 갚아야죠. 그녀가 웃었다. 참, 미래 번역 사장님께서 다음 달에 저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신대요. 월급도 좀 오를 거고요. 나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몇 달간 수진이는 딴 사람처럼 변했다. 더 이상 명품과 사치를 좇지 않았고 주말에는 종종 전문 지식을 공부하며 야근했다. 심지어 가계부를 쓰며 모든 지출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고난이 그녀의 거칠애를 깎아내고 내면의 단단한 질감을 드러나게 한 것이다. 11월 초 지호의 학교에서 학부모 총회가 열렸다. 수진이가 긴급 프로젝트 때문에 가기 어려워 내가 대신 참석했다. 총회가 끝난 후 담임 선생님이 나를 따로 불렀다. 지호가 요즘 성적이 많이 올랐는데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요. 며칠 전 체육 시간에 쓰러졌는데 보건 선생님 말씀이 과로 때문인 것 같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외손자와 이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할지 계속 고민했다. 집문을 열자 지호가 이미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는 것이 보였다. 앞에는 두꺼운 법학 개론서가 펼쳐져 있었다. 나는 조용히 아이의 손에서 펜을 빼고 겉옷을 덮어주었다. 16살 소년의 속눈썹이 등불 아래 옅은 그림자를 드리웠고 입가에는 아직 고집스러운 기운이 남아있었다. 이 나이에는 근심 걱정 없이 지내야 마땅한데 아이는 너무 많은 어른 세계의 복잡함과 어두움을 짊어지고 있었다. 할머니, 내 움직임에 아이가 잠에서 깼다.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켰다. 저 잠들었네요. 아직 몇 페이지 못 봤는데. 좀 쉬어라. 나는 아이의 침대가에 앉았다. 선생님께서 네가 체육 시간에 쓰러졌다고 하시더구나. 아이가 고개를 숙였다. 그냥 약간 저혈당이라서. 지호야, 나는 아이의 턱을 들어 나를 보게 했다. 내 아버지 일은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짐이 되어서도 안 되고. 알아요. 그가 안경을 고쳤었다. 안경알 너머의 눈이 단호한 빛으로 반짝였다. 하지만 저는 나중에 검사가 돼서 금융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해요. 나는 안타까우면서도 자랑스러웠다. 뜻이 있는 건 좋은 일이지만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해서는 안 돼. 내 엄마와 내가 가장 바라는 건 네가 건강하고 행복한 거야. 아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물었다. 할머니, 엄마를 용서하실 거예요? 이 질문에 나는 순간 멈칫했다. 왜 그렇게 묻니? 엄마가 그렇게 심한 짓을 했는데 할머니는 지금도 엄마 일자리 알아봐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잖아요. 지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저라면 평생 용서 못할 것 같아요.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 소년에게 어른 세계의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다. 지호야, 용서는 있는 게 아니야.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도 아니고, 용서는 나 자신에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기회를 주고 상대방에게는 잘못을 바로잡을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란다. 그는 알듯 모를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네가 더 크면 알게 될 거야. 지금은 우선 이거 마시고 자거라. 더 이상 책 보지 말고. 나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건넸다. 12월에 찬바람이 쌩쌩 불고 도시는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수진이의 번역일은 점차 자리를 잡아가 작은 회의의 동시 통역도 맡기 시작했다. 지호의 성적은 꾸준히 올라 최근 모의고사에서는 전교 10등 안에 들었다. 그리고 나는 경희의 성화에 못 이겨 놓인 대학 서예반에 등록해 젊었을 적 취미를 다시 시작했다. 크리스마스 이브, 수진이가 흥분된 목소리로 좋은 소식을 전해왔다. 그녀가 파격적으로 프로젝트 매니저로 승진하여 새로 계약한 해외 고객사를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월급도 50%나 올랐다. 그녀는 드물게 환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돈 갚는 속도가 더 빨라질 거예요. 축하해, 엄마. 지호가 기쁘게 그녀를 안았다. 그리고는 신비로운 표정으로 말했다. 저도 좋은 소식 있어요. 저 서울대 법대 동계 캠프에 추천받았어요. 정말? 수진이가 놀라서 아들을 보았다. 우리 아들, 그럴 줄 알았어? 두 모자가 서로 껴안는 모습을 보며 나는 오랜만에 평온과 만족감을 느꼈다. 지난 반년간 우리는 기만, 배신, 소송, 이별을 겪었지만 결국 가족의 힘은 우리를 다시 서로에게 이끌어 주었다. 크리스마스 당일 우리 셋은 교도소로 김민준을 면회 갔다. 그는 지난 재판 때보다 정신이 좋아 보였다. 머리를 짧게 깎고 통일된 수의를 입고 있었다. 저 여기서 법률 공부반에 들어갔어요. 그가 우리에게 말했다. 목소리는 평온했고 예전의 경박함은 없었다. 이제야 제가 예전에 얼마나 법을 몰랐는지 알겠더라고요. 나가면 법률 관련 자격증이라도 따보려고요.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호도 법을 공부하고 싶어 해요. 김민준이 아들을 바라보았다. 눈빛에 드물게 부드러움이 흘렀다. 나보다 낫네. 면회 시간은 짧았다. 떠나기 전 김민준이 갑자기 내게 말했.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수진이랑 지호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No. 어머님이라는 이 호칭은 그가 결혼한 지 20년 만에 처음 부른 것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별말을 하지 않았다. 어떤 상처는 시간이 아물게 해야 하고 어떤 관계는 천천히 다시 쌓아가야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송이가 흩날리기 시작했다. 지호는 신나서 손을 뻗어 눈을 맞았고 수진이는 내 팔짱을 끼고 얼어붙은 길을 조심스럽게 피했. 엄마, 내년 봄에 지호 데리고 일본에 한번 다녀오려고요.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제 첫 프로젝트 상여금으로요. 엄마도 같이 가요. 너희 모자끼리 다녀오너라.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 늙은이 뼈는 그 고생 못 견뎌. 그래도는 무슨, 너희가 다시 일어서는 걸 보는 게 내게는 최고의 선물이야. 눈송이가 우리 어깨에 내려앉아 금세 작은 물방울로 녹아내렸다. 추운 겨울은 결국 지나갈 것이고 봄은 반드시 올 것이다. 설날의 폭죽 소리가 멀어지고 3월의 봄바람이 도시 구석구석을 조용히 스쳐 지나갔다. 나는 베란다에 서서 아랫동네 공원에서 아침 운동을 하는 노인들과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손에는 방금 받은 은행 문자 메시지가 들려 있었다. 수진이가 마지막 남은 빚을 모두 갚았다는 알림이었다. 8억 원. 9개월에 걸쳐 한 푼도 빠짐없이 내 계좌로 돌아왔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반환이 아니라 하나의 약속 이행이었고 한 시대의 잘못된 마침표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수진이의 전화였다. 엄마, 문자 받으셨어요? 받았어.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생각보다 빠르구나. 연말 상여금이랑 그 해외 프로젝트 덕분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활기로 가득 찼다. 참, 저랑 지호 주말에 뵐게요. 직접 전해드릴 좋은 소식이 있어요. 토요일 오전 초인종이 정시에 울렸다. 문을 열자 수진이와 지호가 서 있었다. 둘 다 정장을 입고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얼굴에 가득했다.
웬일로 이렇게 차려입었니? 내가 궁금해서 물었다. 지호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할머니, 저 서울대 법대에 수시 합격했어요. 정말? 나는 놀라서 수진이를 보았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요. 모의법정 대회에서 전국 1등을 했거든요. 면접 때 교수님께서 법률적 재능이 뛰어나다고 칭찬하셨대요. 나는 서둘러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여 미리 준비해둔 과일과 다과를 내놓았다. 지호는 신이 나서 면접 과정을 설명했고 수진이는 때때로 세부 사항을 덧붙였다. 그들의 신나는 모습을 보며 1년 전에 그 산산조각 났던 가정을 떠올리니 마치 다른 세상 일처럼 느껴졌다. 참, 엄마,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수진이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표정이 진지해졌다. 저 창업하려고요. 전문 번역 회사를 차릴 생각이에요. 창업? 나는 다소 놀랐다. 지금 일도 안정적이지 않니? 안정적이죠. 하지만 제 자신에게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지난 1년여 동안 가장 기초적인 교열부터 시작해서 업계의 모든 단계를 익혔어요. 지금은 몇몇 고정 고객도 있고 인맥도 좀 쌓았고요. 이제 제가 스스로 날 수 있는지 시험해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나는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며 30여 년 전 내가 명예퇴직 후 옷수선 가게를 차리기로 결심했을 때를 떠올렸다. 그때의 나도 이렇게 불안하면서도 단호했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창업 자금은 필요하니? 그 8억 원. 아니요, 엄마. 수진이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돈은 어머니 노후 보장 자금이에요. 저는 단 한 푼도 다시는 손대지 않을 거예요. 제가 모아둔 돈에 은행 대출을 좀 받으면 충분할 거예요. 지호가 끼어들었다. 엄마, 경영대학원 창업과정도 등록했어요. 매일 밤 기업 경영 지식 공부해요. 나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넘어진 뒤에 다시 일어서는 것도 대견한데 일어선 뒤에 다시 뛸 수 있다는 것은 더욱 귀한 일이다. 점심 식사 후 지호는 방에 공부하러 들어갔고 수진이는 내 설거지를 도왔다. 부엌에서는 물 흐르는 소리와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우리는 이런저런 잡담을 나누었다. 엄마, 수진이가 갑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목소리를 낮췄다. 김서방 가명 신청했대요. 아마 내년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접시 닦던 손을 멈췄다. 어떻게 생각하니? 저희는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녀는 나를 보지 않고 계속 설거지를 했다. 지난 1년 동안 혼자 결정하고 혼자 책임지는 삶에 익숙해졌어요. 다시 서로를 원망하고 통제하는 관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나는 닦은 접시를 정리했다. 네가 잘 생각했다면 그걸로 됐다. 하지만 그녀가 수도꼭지를 잠그고 돌아서서 나를 마주 보았다. 그 사람이 출소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지해 줄 거예요. 어쨌든 지호 아버지니까요. 햇살이 창문을 통해 그녀의 얼굴에 부드러운 빛을 드리웠다. 한때 돈과 욕망에 눈이 멀었던 이 딸은 이제 맑은 눈빛과 단호한 표정으로 마침내 자신의 인생 방향을 찾은 것이다. 4월,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3억 원을 친구